아무리 가상 소설이지만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들 보니까 전혀 엉뚱당뚱한 내용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늘 얘기하던 거라서 섬찟합니다. 우선 소개 좀 해주시겠죠. 예. 내용. 제가 뭐 이번 주 네. 지난주에 네. 이제 매주 한 면씩 중앙일보의 미스터 밀리터리라고 네. 쓰지 않습니까? 네. 쓰다가 보니까 이 누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프리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네.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북한 탄도미사일 전문가죠.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기사 쓸 때 이분 그 논문을 아주 깊이 쓰는데 많이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설을 썼다고 해서 처음엔 소설이 아니고 어떤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핵전쟁과 관련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제목도 있나. 뭐 보고서가 들어가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죠. 봤는데 제목이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도저히 몰라가지고 지난 화요일쯤이죠. 그때쯤 이제 보니까 아마존에 그걸 책을 팔더라고요. 네. 10불 99센터, 10불 99센터에 파는 센터에 파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킨들 네. 그걸로 이제 이북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사서 이제 다 읽어봤죠.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쓴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핵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2020년 2020년. 불과 내후년 그러니까 3월 이야기입니다. 1년 한 4개월 후의 이야기인데 내년에 이제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전쟁이 나게 됩니다. 무력 시위라는 건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게 한번 그렇죠. 훈련 비슷하게 시위하는 거 진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쓱 한번 시위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 2020년 3월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네. 2020년 3월 21일이라고 이제 시나리오에 돼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난 뭐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는 뭐 엄청난 거죠. 막대한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23년도에 아니 무력 시위만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했는데 이제 그 보고서에서 왜 나왔는지 그래서 가상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 미 의회와 미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백서 같은 걸 쓴 거죠. 그래서 조사서 백서 쓴 그걸 이제 소설 형태로 낸 겁니다. 가상 백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백서라는 건 9.11 테러가 난 다음에 2, 3년 후에 9.11 테러에 대한 완전 조사 끝난 그 백서를 내놓은 거하고 똑같이 그런 몇 년 후에 이걸 내놓은 거예요. 가상 백서입니다. 가상 백서인데 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020년 3월 이제 물론 내년에 비핵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제 지난 그 주말에 기사 보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믿는 척하고 뭐 이런 상황에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거 같아요. 그 나왔는데 중앙일보 중앙선대에 나온 한 면 나온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작년 말처럼 압박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상당한 수의 그 B2 스텔스 등등 그 스텔스기를 동원해가지고 휴전선 DMZ 가까이까지 돌면서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처음에는 갈 때는 몰랐죠. 스텔스기니까 안 보이니까. 북한 레이더에 안 잡히잖아요. 지나고 난 뒤에 보도를 보고 알았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전투가 핵 공격이 발생하기 한 하루 전쯤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그 우리 한국 국적의 민항기가 학생 한 100여 명하고 총 인원 220몇 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울란바토르로 가는데 거기 가려면 서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얼음이 있는 구름을 만납니다. 그 구름에 부딪혀가지고 그 조종석 쪽이 다 다운됩니다. 그러면 조정이 잘 안 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이 민항기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 북한은 그동안 기분이 안 좋았는데다가 이거를 미국의 스텔스 폭격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대공 미사일 쏘아버린 겁니다. 오. 그래서 이 민항기가 서해에서 사라집니다. 네. 나중에 보니까 북한이 쏜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평소에 이제 뭐 인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한 거죠. 경로에서 우리도 응징보복해야 되겠다. 뭐 그 과정이 이제 또 있는데 어쨌든 그 결정은 뭐 쉽지 않은 거지만 예. 응징보복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정경두 그 소설에서는 참모총장이랬는데 현재 그쪽이 장관이죠. 네, 국방장관인데 네. 정경두를 장군을 불러가지고 대량 응징 보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그 군에 그 북한 핵에 대해서 3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쏠 것 같으면 먼저 사전 공격해서 없애는 그게 있고 킬체인이라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요격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못하게 미리 압박하기 위해서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하는 거죠. KMPR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을 하는데 이 전략의 핵심적인 게 우리 육군에서 갖고 있는 현무2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몇 미터 이내에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정은 가족 등이 살고 있는 그 뭡니까 저 평양의 핵심 구역 그리고 북한의 공군사령부 뭐 이런 데를 몇 군데를 때립니다. 때려서 그러고 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에스컬레이션 계속 그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 되겠다 해서 1차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괌을 공격합니다. 핵으로. 예, 핵으로. 북한은 이미 이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걸 지금도 갖추고 지금 있거든요. 갖추고 있잖아요. 예. 그 CIA 보고서에 따르면은 60에서 65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데 지금도 생산 중이고 탄도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서울 등에서 한 28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한 500만 명 정도가 중상을 입게 되죠. 일본까지 포함해서. 주한미군, 한국군까지 다 때리죠. 서울도 때리고 청와대도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죠. 대응을 하니까 2차 공격을 이제 미국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설상에는 그 휴양지가 있는 마라라고, 플로리다에 마라라고 있는데 마라라고에서 그때 시진핑이랑 만난 곳이 마라라고입니다. 네. 거기를 공격하고 백악관도 공격하고 뉴욕 맨하탄도 공격하고 LA도 공격하고 여러 군데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280만 명의 사망자가 나고 140만 명 그리고 이제 280만 명의 이제 중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쪽에도 140만 명의 사망자 나오는데 그래서 280만 명이 사망하고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780만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에어포스 1을 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공중에서 지휘를 하는데 북한을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 정권을 영원히 제거하는 그런 게 이제 소설. 근데 김정은 정권은 제거됐지만 280만 명의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바꾸고 말하면 이 제프리 루이스라는 사람은 정말 공학자고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소설을 갑자기 썼을까? 의문이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작전 계획을 짜고 그 작전 계획에 따른 세부 작전을 다 훈련을 다 해봤거든요. 네. 그때 했으면 북한은 핵 공격 능력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시간을 버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이에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북한을 꼭 비핵화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봅니다.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고 섬뜩한데 의도는 비핵화를 꼭 추진해야 된다.
그럼요. 근데 이게 뭐 가상 소설입니다만 저는 이게 그 현실로 많이 우리가 국방 전문가들이나 이런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북한이 여러 발을 수십 발을 쏘는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몇 발 떨어지면 한 발 떨어지면 30만 명이 사망한다. 이런 이제 그 보고서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뭐 1차 공격, 2차 공격, 또 3차 공격을 또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본격적인 핵전쟁을 평가한 건 처음 나온 소설이라지만 사실은 가상 보고서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설명해 주죠. 2018년에 지지부진하니까 내년에 예, 지지부진하니까 20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기 폭격기가 무력 시위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한국 민항기를 격추한다. 요건 무력 시범만 한 건데 여기서 그냥 격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오판을 해가지고요. 과거에도 그 747 그렇죠. 예. 여기 격추한 적 있잖아요. 예. 우리 저 마유미 네, 그죠? 예. 김현희 마유미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한국이 북한에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하는 거죠. 미사일로 응징을 하니까 북한이 얻어맞은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해서 여기서 이제 280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 여기서 미국이 이제 제대로 안 놔두겠다, 가만 안 놔두겠다, 북한 정권을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리는 대규모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또 의미심장합니다. 내년 이후에 북핵, 요건 이제 실질이에요. 요건 이제 소설에 나오는 시나리오고 밑에는 이제 지금의 북핵 협상을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자, 내년에 북핵 협상이 제가 써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김민석 우리 박사가 써준 건데 잘 될 경우 자 비핵화가 이행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말 모든 재원을 다 투자해서 북한에 지원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평화 정책 정말 그 근본적인 평화가 정착된다. 요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바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바라는 거죠. 다 바라는 거지만 근데 요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도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요건 상정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잘 될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안 될 경우도 생각해 주시죠. 파행이 되면 파행이 되는데 북한 핵 일부를 인정해 줄 것인가? 저건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한미는 북핵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는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서 이제 자세히는 안 쓰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핵을 가진 북한이 주일 미군, 주한 미군을 협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저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북한은 2020년 되면은 핵무기를 100발 이상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규모의 핵국가가 됩니다. 아니, 통제불능 상태로 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참 주한 미군도 북한 핵에 맞을 수도 있고 주일 미군도 핵에 맞는다 이랬을 때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때문에 왜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처럼 왜 또 핵을 맞아야 되냐 하고 반미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 미국은 주일 미군 기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미군 기지를 잃어버리면 미국은 동부가 전체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태평양 전쟁 이전에 미국의 군사 대비태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나면 동부가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부담이 되면은 일본이라도 지키자 하고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저 속에 들어가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안 하면 북미 간 군사적 갈등이 반드시 생기겠죠. 반드시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저게 그 다음은
미국의 이제 결정인데 이거 이제 그 정말로 정말로 달아놨는데 그다음은 굉장히 또 복잡한 시나리오로 가기 때문에 예. 저럴 저도 경우에 잘 이제 모르겠어요. 어택할 수도 있고 예.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한국 포기할 수도 있고 한국을 포기해서 주한미군 빼서 일본으로 예. 좀 강화시키고 일본에서 이제 커버하고 이제 한국은 이제 말하자면 버리는 그렇죠. 카드로 옛날 에치슨 라인이 다시 이제 생길 수 있고 저걸 요즘 말하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한국과 미국이 이완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커플이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디커플링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데 지금 그 카드가 워싱턴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여론이 좀씩 예.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이제 있죠. 그 얘기가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뭐 전문가들이 거기 갔잖아요. 저 예.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팀이 갔잖아요. 왔습니다. 갔다 예, 왔잖아요. 예. 가서 미국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이런 인식을 못하는 게 뭐 평화체제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충격이다. 조명균 예. 장관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상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뺄 거를요. 예. 빼게 되면 어떻게 국방 전문가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세요? 예. 주한미군 철수한다. 예. 그보다 전에 네. 그런 걱정 때문에 네. 그 미 의회에서 네.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놨습니다. 예. 예, 혹시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음.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한 결정을 하도 할까봐 그런 사람 잘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와 인권 뭐 그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22,0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완전 의무 조항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첫 번째는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죠. 독자적으로 능력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우리가 마치 그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와처럼 되는 거죠. 인도가 핵 개발 먼저 하니까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균형을 이룬 뒤에 그러고 이제 잠잠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든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런데 핵 개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국제적으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되죠. 그게 뭐 몇 년간 걸리겠지만 그걸 그쳐야 되고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은 주한미군이 그냥 군사적으로만 생각이 들겠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도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주한미군이 빠지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인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A 뿔뿔에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로 빠지면 그렇지. 당장 뭐가 됩니까? 이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고용이 감소되겠죠. 수출이 안 되죠. 수출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럼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다 우리가 핵 개발해서 우리 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핵 개발하면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상당히 오랫동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 시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구한말 시기처럼 나라가 통째로 이게 잘못되느냐 사느냐 이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 청와대 지금가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이 착한 사람이다 평화로 갈 사람이다 이렇게만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 걱정되고요. 제가 아까 이재수 얘기하다가 정신이 없어서요. 뭐 오늘 좀 혼이 나간 것 같은데 이제 국방 관련 문제는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절대로 한반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과거 지난 정부에 있었던 우리 외교부의 최고위층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때는 한미 외교 채널이 7개 또는 8개 뭐 국방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가 가능했었죠. 지금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된다. 한미가 서로 불신이 생기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 상황이 아까 저 그래픽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네. 물론 비핵화가 되면 천만다행이고 정말로 좋지만 우리도 다 바라는 일이지만 네. 잘 안 될 경우 네. 항상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사 안보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지만 우리 정부 내부에 국방부나 외교부나 또 이 대통령 네. 차원에서는 반드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아니면 그건 저는 공개적으로 해서 안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비핵화를 더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진짜 우리 좀 야당이 중요한데 이 야당 얘기를 제가 아까 이 정신이 없어서 빼놨습니다. 야당 얘기를 김민석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심각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